이상하네. 뭔가 발에 걸리는 게 있는데. 은주는 식탁 밑을 들여다봤습니다. 은주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잠깐, 이게 정말이야? 정은주는 새벽 5시 30분에 눈을 떴어요. 20년째 변하지 않는 시간이었죠. 조용히 일어나 세수를 마치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올리고 쌀을 씻어 밥을 안쳤어요. 물이 끓는 소리가 이 집에서 가장 활기찬 소리였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은주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김치찌개용 돼지고기를 썰고 시금치를 다듬으면서도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이 집에는 웃음소리가 사라진 지 오래였거든요. 거실에서 들려오는 기침소리. 74세 시어머니 박순자 씨가 깨어나는 신호였어요. 3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진 이후 시어머니는 침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주가 하루 3번 방으로 밥을 가져다 드렸죠. 어머님, 아침 드세요. 은주는 쟁반을 들고 시어머니 방문을 두드렸어요. 평소와 다르게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보니 시어머니가 창문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그 모습이 평소보다 더 야위어 보였습니다. 어머님? 은주가 다시 불렀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마치 은주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오늘은 유독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남편 박영호가 출근 준비를 하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49살 중견 건설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하지만 집에서의 영호는 말수가 극도로 적었습니다. 여보, 아침 드세요. 은주가 상을 차리며 말했어요. 영호는 신문을 펼쳐들고 묵묵히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국그릇을 드는 소리, 젓가락질하는 소리만 식탁 위에 맴돌았어요. 은주는 남편의 얼굴을 살펴봤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영호의 눈에서 따뜻함이 사라졌어요. 어머님이 오늘 아침에 말씀을 안 하시네요. 은주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그냥 컨디션이 안 좋으신 거겠지. 영호의 대답은 건조했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안부조차 관심 없다는 듯이요. 은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이 집에서는 침묵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었거든요. 영호가 출근한 후 은주는 시어머니께 다시 아침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시어머니는 음식에 손을 대지 않았어요. 저녁 시간 영호가 돌아왔을 때도 시어머니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은주는 불안감을 느꼈어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저녁 드세요. 은주가 방에 들어갔을 때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그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은주야. 시어머니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미안한 게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은주는 당황했어요.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다시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시어머니 박순자 씨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은주가 아침에 발견했을 때 시어머니는 마치 잠든 것처럼 평화로운 모습이었어요.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친척들이 몇 명 와서 인사를 나누고 갔지만 집안 분위기는 더욱 냉랭해졌어요. 영호는 어머니를 떠나보낸 슬픔보다는 안도감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왜 그날 저녁부터 말을 안 했을까? 은주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대체 무엇이 미안하다는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그날 밤에 돌아가신 걸까요? 장례를 마친 후 집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은주만 남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영호는 더욱 말수가 적어졌고 집에 있는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마치 이 집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은주는 매일 아침 시어머니 방을 청소했습니다. 그때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내가 너한테 미안한 게 있어. 도대체 무엇이 미안하다는 걸까요? 은주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은주는 여전히 3명분의 밥상을 차리는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습관이란 게 참 무서운 거였죠. 빈 그릇을 바라보며 허탈함을 느끼던 그때였어요. 이상하네. 뭔가 발에 걸리는 게 있는데? 은주는 식탁 밑을 들여다봤습니다. 바닥에 무언가 하얀 종이 조각이 떨어져 있었어요. 주워보니 찢어진 종이였는데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이게 뭐지? 은주는 종이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시어머니의 손글씨였습니다. 유언장이라는 글자가 보였고 그 아래 무언가 중요한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내 재산은 내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자에게 주지 않겠다. 은주는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진짜 시어머니가 쓰신 유언장 조각이라면?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그 아이는 내 피부치가 아니다. 영호가 바깥에서. 그 뒤는 찢어져서 읽을 수 없었습니다. 은주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잠깐, 이게 정말이야? 은주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하는 그 아이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그리고 영호가 바깥에서 뭘 했다는 거죠?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황급히 종이 조각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안녕하세요.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28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가 들어왔어요. 가사도우미로 온 최지은이에요. 남편분께서 연락 주셨거든요. 은주는 당황했어요. 영호가 가사도우미를 부른다고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아, 네. 그런데 언제 연락을 받으셨어요? 어제 저녁에요.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집안일이 많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지은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왜인지 은주에게는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지은은 집안을 둘러보며 익숙한 듯 행동했습니다. 와, 정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네요. 역시 살림꾼이시구나. 하지만 은주는 지은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감정을 읽었어요. 마치 이 집을 처음 보는 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은 씨, 이 동네에 사세요? 은주가 물었어요. 아니요, 강남에 살아요. 그런데 여기 일이 생겨서. 지은은 말을 흐렸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방을 바라보며 묻더군요. 어머님이 돌아가신 방이 저기인가요? 은주는 소름이 돋았어요. 왜 하필 시어머니 방을 묻는 걸까요? 그리고 왜 강남에 사는 사람이 여기까지 와서 가사도우미 일을 하려는 걸까요? 점심을 준비하면서 은주는 계속 지은을 관찰했어요. 지은은 설거지를 하면서도 자꾸 시어머니 방 쪽을 힐끗힐끗 봤습니다. 마치 그 방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지은 씨, 혹시 우리 시어머니를 아세요? 은주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지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니요, 왜 그런 질문을 하세요? 하지만 그 대답이 너무 빨랐어요. 마치 미리 준비해둔 대답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영호가 돌아왔을 때 지은을 보더니 반가워했어요. 아, 지은 씨 왔구나. 수고해요. 그런데 그 인사가 처음 보는 사람에게 하는 인사 같지 않았어요. 너무 자연스러웠거든요. 남편분과는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은주가 지은에게 물었습니다. 회사 선배 소개로요. 지은이 대답했지만 영호와 주고받는 눈빛이 심상치 않았어요. 마치 무언가 비밀을 공유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주머니에서 유언장 조각을 꺼내 다시 읽어봤습니다.
그 아이는 내 피부치가 아니다. 영호가 바깥에서 혹시 지은이 그 아이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지은이 일찍 와서 청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어머니 방만 유독 오래 청소했습니다. 은주가 슬쩍 엿보니 지은이 서랍과 옷장을 뒤지고 있었어요. 뭘 찾으세요? 은주가 문 앞에서 물었습니다. 지은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아, 그냥 혹시 버릴 물건이 있나 해서요. 하지만 은주는 확신했어요. 지은이 뭔가를 찾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게 유 원장과 관련이 있다는 걸 말이죠. 점심 준비를 하면서 은주는 식탁 밑을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혹시 유 원장 조각이 더 있을까 해서요. 그때 또 다른 종이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최지은, 그 아이의 이름이. 은주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유 원장의 지은의 이름이 적혀 있었던 거예요. 이제 모든 게 확실해졌습니다. 지은이 우연히 온 가사도우미가 아니라는 걸. 그럼 지은이는 대체 누구지? 그리고 시어머니는 왜 그녀에 대해 유 원장에 써놓으신 거야? 은주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모든 게 함정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이 집을 나가며 말했어요. 내일부터는 더 자주 올게요. 이 집이 참 마음에 들어서요. 그 말에서 은주는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이 집을 차지하려는 것 같았어요. 은주는 그날 밤 영호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지은 씨를 어떻게 알게 됐어요? 영호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냥 회사 사람 소개야. 왜? 하지만 은주는 느낄 수 있었어요. 영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지은이 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은주는 결정적인 발견을 했어요. 영호의 서재를 청소하던 중 책상 뒤편에 이상한 자국을 발견한 거예요. 마치 무언가 무거운 게 끌린 자국 같았습니다. 이게 뭐지? 은주는 책상을 조심스럽게 밀어봤어요. 그러자 벽에 작은 문이 나타났습니다. 숨겨진 방이었어요. 20년을 살았던 집에 이런 공간이 있었다니. 문을 열어보니 작은 창고 같은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은주가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 편지들, 그리고 열려진 금고까지. 세상에. 은주는 첫 번째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젊은 시절의 영호가 한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누구인지 보는 순간 은주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 얼굴, 지은이랑 똑같잖아. 사진 속 여자는 분명 지은과 닮아 있었어요. 아니, 거의 똑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사진 뒤편에는 1998년 여름 사랑하는 미영이와라고 적혀 있었어요. 다음 사진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 여자가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아이는 서너 살 정도로 보였고 영호가 그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완전히 행복한 가족 사진이었죠. 그럼 영호가 바람을 폈다는 거야? 그리고 아이까지 있었던 거야? 은주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20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이 이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니. 은주는 더 많은 사진들을 뒤졌어요. 그 여자와 아이의 성장 과정이 담긴 사진들이 수십 장 있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모습, 중학교 졸업식, 고등학교 수학여행. 마치 영호가 또 다른 가족을 키우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잠깐, 이 아이가 지금 몇 살이지? 은주는 계산해 봤어요. 사진을 보면 아이가 1998년에 태어났으니 지금 27살 정도. 지은의 나이와 비슷했어요. 그때 편지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봉투에는 박영호 선생님께라고 적혀 있었고 보낸 사람은 최미영이었습니다.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어요.
영우 오빠 지은이가 대학에 합격했어요. 오빠가 매달 보내주시는 돈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하지만 이제 그만 연락을 끊어야 할 것 같아요. 지은이가 점점 커가면서 아빠에 대해 묻거든요.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 하는 날이 올 거예요. 은주는 편지를 읽으며 온몸이 떨렸어요. 영호가 20년 넘게 바깥 여자와 아이를 뒷바라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매달 돈을 보내가면서. 그럼 지은이는 영호의 딸이야? 은주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 밝게 웃으며 가사도우미라고 자신을 소개했던 지은이 영호의 숨겨진 딸이었다니. 더 놀라운 건 금고 안에 있는 서류들이었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적금 통장, 보험 서류. 영호가 모든 재산을 지은 명의로 옮기려는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미친. 나를 이용해서 시어머니 재산까지 가로채려는 거야? 은주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지은이 가사도우미로 들어온 것도 바로 그때 아래층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은이 온 거예요. 은주는 황급히 사진들을 제자리에 놓고 숨겨진 방문을 닫았습니다. 사모님, 어디 계세요? 지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소와 달리 목소리에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여기 있어요. 은주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지은을 보는 순간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이 겹쳐 보였어요. 오늘 청소 좀 특별히 해야겠어요. 구석구석 말이에요. 지은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마치 뭔가를 찾고 있다는 걸 대놓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뭘 찾으세요? 은주가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지은이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어요. 아버님이 중요한 서류를 어디 두셨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어떤 서류요? 은주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유언장이요. 지은이 태연하게 말했어요. 아버님이 못 찾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은주는 깜짝 놀랐어요. 지은이 아버님이라고 했어요. 그럼 지은도 자신이 영호의 딸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유언장을 찾고 있다는 것도. 아, 그렇구나. 은주는 모르는 척 했어요. 전 못 봤어요. 하지만 지은의 눈빛이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정말요? 혹시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뭔가 주신 거 없나요? 아니요, 없어요. 은주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주머니에 있는 유언장 조각이 더욱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영호가 돌아오자마자 지은에게 물었어요. 찾았어? 아니요, 아직. 지은이 대답했어요. 그리고 은주를 힐끗 쳐다보며 말했어요. 사모님이 뭔가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영호가 은주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차갑고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유언장에 대해 말씀하신 적 없어? 영호가 물었어요. 없어요. 왜 그래요? 은주는 모르는 척 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했습니다. 이 모든 게 영호와 지은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걸. 그날 밤 은주는 유언장 조각들을 다시 꺼내서 맞춰봤어요. 비록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시어머니의 진짜 뜻을 알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영호의 배신을 알고 계셨고 재산을 지은에게 주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집안 전체가 거대한 거짓의 무대였던 거야. 은주는 중얼거렸어요. 영호의 숨겨진 가족, 지은의 정체, 그리고 사라진 유언장까지. 모든 게 하나의 큰 음모였던 거예요. 이제 은주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던 거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진짜 유언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은주는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어요. 영호와 지은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찾았어? 라는 말에서 느껴진 절박함, 그리고 자신을 의심하는 눈빛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새벽 4시 은주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향했어요. 며칠 전부터 마음에 걸렸던 게 있었거든요. 시어머니 방 모서리에 작은 검은 점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혹시 CCTV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설마 시어머니가 몰래 CCTV를 설치하셨을까? 은주는 시어머니 방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옷장 위쪽 모서리에 분명 작은 카메라 같은 게 있었습니다. 은주는 의자를 가져와 올라가 봤어요. 정말 초소형 CCTV였어요. 그것도 무선으로 연결되는 최신형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이런 걸 언제? 더 놀라운 건 거실 한쪽 서랍에서 태블릿을 발견한 거였어요. 켜보니 CCTV 녹화 앱이 설치되어 있었고 지난 한 달간의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 뭔가 알 수 있을 거야.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영상을 찾았어요. 시간은 밤 11시. 시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11시 30분경 방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누군가 들어왔어요. 영호였어요. 은주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어머니, 깨셨죠? 영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차가웠어요. 시어머니가 힘겹게 몸을 일으켰어요. 영호야, 너 지금까지 나를 속였구나. 뭘 속였다는 거예요? 영호가 반문했어요. 유원장 말이야. 내가 그 아이 이름을 빼고 다시 썼다는 걸 알고 있겠지?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은주는 화면에 못 박힌 듯 집중했어요. 이제서야 진실이 드러나는 거였어요. 어머니, 지은이는 제 딸이에요. 당연히 재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죠. 영호가 말했어요. 권리? 내가 결혼한 상태에서 바람 피워서 낳은 아이가 무슨 권리가 있어?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은주는 20년 동안 이 집을 지켰어. 그런데 너는 그 아이한테 모든 걸 주려고 해? 그때 또 다른 인물이 방에 들어왔어요. 지은이었어요. 은주는 깜짝 놀랐어요. 지은이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이 집에 있었다니. 할머니, 안녕하세요. 지은이 인사했지만 그 표정이 평소와 전혀 달랐어요.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너, 누구니? 시어머니가 놀라며 물었어요. 저요? 저는 최지은이에요. 아버지 딸이고요. 지은이 태연하게 말했어요. 할머니가 제 이름을 유언장에서 빼셨다면서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너희가 짜고 친 거구나. 내가 죽기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할머니,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지은이 다가가며 말했어요. 아버지가 저를 버리고 이 집에서 살았잖아요. 이제 보상받을 때가 된 거 아니에요? 보상? 내 어머니가 유부남인 줄 알고도 사귄 거잖아.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그때 영호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이미 새 유언장은 다 준비됐어요. 서명만 하시면 돼요. 절대 안 해.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 재산은 은주가 받을 거야. 그 아이는 이 집에서 쫓아낼 거고. 그러자 지은의 표정이 확 변했어요. 할머니, 그러면 안 되는데요. 지은이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어요. 할머니가 계속 이러시면. 화면에서 다음 장면을 본 은주는 비명을 지를 뻔했어요. 지은이 시어머니를 침대에서 밀쳐낸 거예요. 시어머니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혔어요. 어머니, 영호가 소리쳤지만 시어머니를 일으키려 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유언장 없애지 마라.
시어머니가 간신히 말씀하셨어요. 그 아이가 살인자야. 그게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 후 시어머니는 의식을 잃으셨고 지은과 영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방을 나갔어요. 은주는 온몸이 떨렸어요. 시어머니가 자연사한 게 아니었어요. 지은이 밀쳐서 돌아가신 거였어요. 그리고 영호는 그걸 보고도 막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미친놈들이. 은주는 분노와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시어머니를 죽이고도 태연하게 가사도우미인 척 이 집에 들어온 지은. 그리고 그 모든 걸 묵인한 영호. 더 끔찍한 건 다음 장면이었어요. 새벽 2시경 영호와 지은이 다시 시어머니 방에 들어와서 뭔가를 찾고 있었어요. 분명 유언장을 찾는 거였어요. 못 찾겠어요. 지은이 말했어요. 분명히 어딘가에 숨겨뒀을 거야. 내일부터 은주가 없을 때 더 자세히 찾아봐. 영호가 지시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사모님이 뭔가 눈치챈 것 같은데요. 지은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 증거만 없으면 아무도 우리를 의심하지 않을 거야. 영호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은주는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2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이런 사람이었다니. 그리고 자신을 완전히 바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내가 누명을 쓰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고? 은주는 중얼거렸어요. 아니었어요. 누명이 아니라 자신이 다음 타겟이었던 거예요. 시어머니를 죽이고 유언장을 없앤 다음 모든 죄를 자신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계획이었던 거예요. 은주는 급히 영상 파일을 복사해서 USB에 저장했어요. 이게 유일한 증거였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무서워졌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지금 과연 자신이 안전할까요? 새벽 5시 평소처럼 부엌에서 밥을 하는 척하면서 은주는 계획을 세웠어요. 영호와 지은에게 들키지 않고 이 증거를 어떻게 활용할지 말이에요. 이제 알았어. 당신들이 뭘 하려는지. 은주는 다짐했어요. 시어머니의 복수를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진실을 밝히고 저들의 계획을 망가뜨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은과 영호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 했어요. 과연 혼자서 할 수 있을까요? 은주가 USB를 숨겨둔 지 이틀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침 7시 집 앞에 경찰차가 섰습니다. 은주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자신이 CCTV를 발견한 걸 들켰나 싶어서요. 정은주 씨 계시나요? 형사 2명이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네, 저인데요. 무슨 일이신지. 은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신고가 들어와서 왔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 씨 사망건과 관련해서 조사가 필요해요. 김 형사가 말했어요. 은주는 당황했어요. 누가 신고를 했을까요? 신고요? 누가 하셨는데요? 최지은 씨라는 분이 하셨어요. 어제 저녁에 신고 접수됐습니다. 그 순간 은주는 모든 걸 깨달았어요. 지은이 선수를 친 거였어요. 자신이 시어머니를 죽였다고 신고한 거죠. 뭘 신고하셨다는 거예요? 은주는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어요. 형사가 수첩을 펼치며 말했어요. 최지은 씨 진술에 따르면 정은주 씨가 시어머니를 고의로 밀어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하네요. 또한 유산 상속을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은주는 소리쳤어요. 하지만 형사들의 표정이 이미 결정된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 지은이 나타났어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형사님들 정말 힘들었지만 신고할 수밖에 없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제가 봤거든요. 뭘 봤다는 거야? 은주는 분노했어요.
지은이 연기하듯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모님이 할머니 방에 들어가서 큰 소리로 다투는 걸 들었어요. 재산 다 내가 받을 거야. 라고 소리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쿵 하는 소리가.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야. 은주는 필사적으로 부인했어요. 내가 CCTV로 다 봤어. 내가 시어머니를 밀었잖아. 그러자 지은이 놀란 척하며 말했어요. CCTV요? 그런 건 이 집에 없는데요. 혹시 사모님이 환각을 보시는 건 아니에요? 형사가 관심을 보였어요. CCTV가 있다는 거예요? 네, 있어요. 시어머니가 몰래 설치하셨어요. 은주는 급하게 말했어요. 그 영상을 보시면 진실을 아실 수 있어요. 그럼 보여주세요. 형사가 말했어요. 은주는 급히 시어머니 방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CCTV가 사라져 있었어요. 분명히 거기 있었는데 어디 갔지? 은주는 당황했어요. 서랍도 뒤지고 옷장도 찾아봤지만 태블릿도 없었어요. 정은주 씨,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요? 형사가 의심스럽게 말했어요. 바로 그때 영호가 나타났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은주는 남편을 보자마자 알았어요. 영호가 CCTV와 태블릿을 미리 치웠다는 걸.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어요. 여보, 내 말 믿어줘. 내가 시어머니를 죽이지 않았어. 은주는 절망적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영호는 고개를 돌렸어요. 은주야,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밤, 내가 계속 방을 드나들었잖아. 뭐라고? 은주는 믿을 수 없었어요. 남편까지 자신을 배신한 거였어요. 지은이 더 자세히 증언했어요. 형사님, 제가 가사도우미로 와서 며칠 지켜봤는데 사모님이 할머니 방에서 뭔가를 찾고 계시더라고요. 분명 유언장을 찾으신 것 같아요. 유언장? 형사가 관심을 보였어요. 네, 할머니가 사모님한테 재산을 안 주시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화가 나서 지은이 말을 흐렸어요. 은주는 주머니에 있는 유언장 조각을 만졌어요. 하지만 이걸 보여줘도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할 것 같았어요. 유언장을 찾고 있었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요. 형사가 영호에게 물었어요. 남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사실 은주가 요즘 이상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계속 뭔가에 집착하고 있었거든요. 혹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걱정했어요. 당신이 그렇게 말할 거야? 은주는 소리쳤어요. 당신이 지은이랑 짜고 어머니를 죽인 거잖아. 은주야, 진정해. 영호가 안타까운 척 말했어요. 지은 씨는 회사 선배가 소개해준 가사도우미야. 우리랑 아무 관계 없어.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저는 그냥 일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사모님이 계속 이상하게 의심하시더라고요. 형사들은 이미 결론을 내린 것 같았어요. 정은주 씨, 일단 서에 와서 정식으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안 돼요. 저는 무죄예요. 은주는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영호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은주야, 진실을 말해. 그래야 선처받을 수 있어. 그 순간 은주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어요. 2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자신을 이렇게 배신할 줄 몰랐어요. 가장 믿었던 사람이 가장 큰 적이었던 거죠. 결국 은주는 유산을 노린 며느리로 몰려 쫓겨난다. 은주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모든 게 지은과 영호의 계획대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경찰서로 향하는 차 안에서 은주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사람도 가족도 진실도 모든 게 사라져버렸어요. 하지만 은주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USB는 여전히 숨겨져 있었고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였어요.
시어머니의 복수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워야 했어요. 당신들 잘못 생각한 거야. 은주는 다짐했어요. 내가 이렇게 쉽게 당하는 사람이 아니야. 지은과 영호는 은주가 없어진 집에서 승리감에 젖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은주에게는 아직 마지막 카드가 남아 있었거든요. 경찰서에서 하루 종일 조사를 받고 나온 은주는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영호가 이혼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20년을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거였어요. 어디서 잠을 자지? 은주는 막막했어요. 친구들에게 연락해봤지만 다들 피하더라고요. 시어머니 살해 혐의자라는 소문이 벌써 퍼진 거였어요. 결국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했어요. 초라한 방에 혼자 앉아 있으니 눈물이 나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20년을 성실하게 살았는데. 다음 날 아침 은주는 길을 걷다가 누군가에게 어깨를 툭 쳤어요. 죄송해요. 은주가 고개를 들었는데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은주야? 정은주 맞지? 남자가 놀라며 말했어요. 정우야? 은주는 믿을 수 없었어요. 30년 만에 만나는 첫사랑 남정우였어요. 정우는 예전보다 훨씬 멋있어져 있었어요. 40대 후반이었지만 관리를 잘했는지 젊어 보였어요. 세상에, 이게 우연이야? 정우야. 은주는 울음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런 힘든 때 옛 연인을 만나다니.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정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은주는 모든 걸 털어놨어요. 시어머니의 죽음, 지은과 영호의 배신, 그리고 자신이 누명을 쓰게 된 일까지. 정우는 진지하게 들어줬어요. 그럼 너 지금 갈 곳이 없다는 거야? 정우가 물었어요. 응. 모텔에서 자고 있어. 은주는 부끄러웠어요. 안 돼. 우선 내 사무실로 와. 거기서 자세히 얘기해보자. 정우가 은주의 손을 잡았어요. 정우의 사무실은 생각보다 큰 탐정사무소였어요. 남정우 탐정사무소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어요. 탐정이 됐구나? 은주가 놀라며 물었어요. 응, 10년 전부터 하고 있어. 주로 불륜조사, 실종자 찾기 이런 일들이야. 정우가 설명했어요. 은주는 희망이 생겼어요. 그럼 내 사건도 도와줄 수 있어? 당연하지. 내가 무죄라는 걸 증명해 줄게. 정우의 눈에 결의가 보였어요. 정우는 바로 조사에 착수했어요. 우선 박영호라는 남자부터 파봐야겠어. 그리고 최지은이라는 여자도. 이틀 후 정우가 놀라운 정보를 가져왔어요. 은주야, 이거 봐. 정우가 서류를 펼쳤어요. 박영호가 1998년부터 최미영이라는 여자한테 매달 200만 원씩 송금한 기록이 있어. 정말? 은주는 흥분했어요. 그리고 최미영의 딸이 최지은이야. 생년월일까지 확인했어. 정우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더 충격적인 발견이 있었어요. 은주야,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야. 최지은이 작년에 어머니 최미영을 잃었어. 교통사고로. 뭐라고? 은주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 교통사고가 의심스러워. 목격자도 없고 CCTV도 고장난 상태였어. 게다가 사고 일주일 전에 최미영이 박영호한테 거액을 요구했다는 증언이 있어. 은주는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영호가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최미영이 죽은 후 최지은이 갑자기 박영호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어. 정우가 설명했어요. 복수를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더 큰 돈을 노리고 있을 수도 있어. 어쨌든 내 시어머니 죽음도 이들의 계획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그날 저녁 정우는 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왔어요.
은주야, 이거 진짜 대박이야. 정우가 흥분하며 들어왔어요. 최지은의 과거를 더 파봤는데 이 여자 정가가 있어. 정가? 사기죄야. 5년 전에 독거노인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했다가 걸렸어. 집행유예 받았고 은주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그럼 처음부터 계획적이었던 거야? 맞아. 그리고 이것도 봐. 정우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어요. 최지은이 작년부터 여러 중년 남성들과 만나온 기록이 있어. 다 부유한 남자들이었고 그중 몇 명은 의문의 사고를 당했어. 세상에. 은주는 말을 잃었어요. 은주야, 내가 단순히 누명을 쓴 게 아니야. 너는 연쇄살인마들의 타겟이었던 거야. 정우가 심각하게 말했어요. 다음 날 정우는 직접 최지은을 찾아갔어요. 은주도 몰래 따라갔어요. 카페에서 만난 최지은은 여전히 순수해 보였어요. 하지만 정우가 폭탄 선언을 했어요. 최지은 씨, 당신 박영호의 딸 맞죠? 지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리고 어머니 최미영 씨가 작년에 의문의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죠? 정우가 계속 압박했어요. 그런 건 왜 묻는 거예요? 지은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너, 그 집 딸 맞잖아. 정우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너 할머니가 죽은 날 거기 있었지?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슨 증거가 있다고 그런 말을 해요? 증거? 정우가 웃었어요. 증거는 차고 넘쳐. 내 정가 기록, 어머니 사망 전 박영호와의 금전거래 내역, 그리고 정우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내가 다른 중년 남자들과 만난 기록들. 그 중에 의문사한 사람들이 몇 명인지 알아? 지은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들을 필요 없어요. 하지만 카페를 나가려던 지은 앞에 은주가 나타났어요. 안녕, 지은아. 아니지.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하지? 며느리? 아니면 연쇄살인마? 은주의 눈에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지은은 완전히 당황했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던 거죠. 당신들, 뭘 알고 있는 거야?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모든 걸 알고 있어. 은주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게임 끝이야. 정우와 함께 모든 증거를 수집한 은주는 마지막 계획을 세웠어요. 단순히 경찰에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지은과 영호가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어 놨을 테니까요. 직접적인 자백을 받아내야 했습니다. 정호야, 내가 마지막으로 밥상을 차릴 거야. 은주가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무슨 뜻이야? 정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진실을 밝혀낼 거야. 시어머니가 평생 차리셨던 그 밥상에서 말이야. 정호는 위험하다고 말렸지만 은주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복수를 위해서라도 끝을 봐야 했습니다. 은주는 영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집에서 만나자. 은주야, 지금 와서 뭘? 영호가 귀찮다는 듯 말했어요. 이혼 서류에 서명해 줄게. 대신 마지막 밥상만 함께 해줘. 20년의 정이 있잖아. 은주는 애절하게 말했어요. 영호는 잠시 고민하다가 승낙했어요. 아마 빨리 이혼을 정리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은 씨도 불러줘.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인사는 해야지. 은주가 덧붙였어요. 그날 저녁 6시 시댁 거실에는 4명이 앉아 있었어요. 은주, 영호, 지은, 그리고 정호. 은주는 정호를 자신의 형부라고 소개했어요. 오랜만에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이네요. 지은이 가식적으로 웃으며 말했어요. 응, 마지막이니까 특별히 준비했어. 은주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식탁 위에는 갈비찜, 잡채, 전, 각종 나물이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어요. 영호가 젓가락을 들며 말했어요. 자, 그럼 빨리 먹고 서류 정리하자. 잠깐. 은주가 손을 들었어요. 밥 먹기 전에 할 말이 있어. 뭔데? 영호가 짜증스럽게 물었어요. 은주는 정호를 바라봤어요. 정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어요. 우선 이것부터 보자. 정호가 노트북 화면을 켰어요. 거기에는 은주가 복사해둔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영호와 지은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이게 뭐야? 영호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시어머니 방에 있던 CCTV 영상이야. 당신들이 없앴다고 생각했겠지만 난 미리 복사해뒀어. 은주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화면에서는 지은이 시어머니를 밀치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오고 있었어요. 영호가 그 장면을 보고도 막지 않는 모습까지. 이건 조작된 거야. 지은이 발악했어요. 조작? 정호가 웃었어요. 그럼 이것도 조작이야? 정호가 두 번째 파일을 열었어요. 지은의 정가 기록과 다른 중년 남성들과의 관계, 그리고 최미영의 의문사 관련 자료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최지은, 너 진짜 이름이 뭐야? 은주가 물었어요. 지은이 입술을 깨물며 침묵했어요. 최미영의 딸이 맞지? 내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죽기 전에 영호에게 거액을 요구했다는 거 다 알고 있어. 정호가 압박했어요. 영호가 갑자기 일어섰어요. 이런 헛소리 들을 필요 없어. 나간다. 하지만 은주가 막았어요. 어디 가려고? 아직 밥도 안 먹었는데? 은주야, 내가 미친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영호가 소리쳤어요. 말도 안 되는 게 뭐야? 은주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20년 동안 바깥 처자랑 아이 뒷바라지하면서 나를 속인 게, 아니면 그 여자가 죽자 딸을 데려와서 시어머니까지 죽인 게. 지은이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가 먼저 우리를 위협했어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뭘 신고한다고? 은주가 물었어요. 엄마 죽인 거요. 지은이 소리쳤어요. 아버지가 엄마를 죽였다고 신고하겠다고 했어요.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영호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럼 정말로. 은주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최미영을 죽인 건 박영호 당신이야? 정호가 영호를 쳐다봤어요. 영호가 무너지듯 의자에 앉았어요. 그건 사고였어. 사고? 지은이 웃었어요. 사고라고? 엄마한테 입막음 돈 더 달라고 하니까 화내면서 차로 들이받은 게 사고야?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영호가 최미영을 살해했고 지은이 그 복수를 위해 온 거였어요. 하지만 복수하는 과정에서 시어머니까지 죽인 거였어요. 그럼 너희는 뭐야? 은주가 지은을 쳐다봤어요. 복수하려고 온 거야? 처음엔 그랬어요. 지은이 인정했어요. 아버지를 파멸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유언장에서 제 이름을 빼버렸다는 걸 알고 계획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죽인 거야? 은주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할머니가 모든 걸 경찰에 말하겠다고 위협했어요. 그럼 저도 아버지도 다 끝나는 거잖아요. 지은이 절규했어요. 정호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지금까지의 대화 다 녹음됐어. 이제 끝이야. 그때 영호가 갑자기 식탁을 뒤엎었어요. 안 돼.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지며 깨졌어요. 20년 동안 정성스럽게 차렸던 밥상이 순식간에 엉망이 됐어요. 당신들이 버린 밥상이 진실을 다 말하더라. 은주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지은이 울면서 무릎을 꿇었어요. 사모님, 죄송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은주는 차가운 눈으로 지은을 내려다봤어요. 내가 선택한 거잖아. 복수 대신 욕심을 선택한 거. 영호는 벌써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호가 문을 막고 있었죠. 박영호, 어디 가려고? 게임 끝났어. 정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정호가 미리 신고해둔 거였어요. 정은주 씨 신고로 왔습니다. 형사가 말했어요. 영호와 지은은 결국 체포됐어요. 모든 증거와 자백이 확보된 상태였거든요. 마지막으로 지은이 은주에게 말했어요. 사모님, 정말 미안해요. 처음엔 그냥 아버지만 벌 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너는 더 큰 욕심을 부렸지. 은주가 대답했어요. 그게 너의 선택이었어. 집이 조용해진 후 은주는 바닥에 흩어진 밥그릇 조각들을 주우며 생각했어요. 이 모든 게 한 상밥에서 시작됐고 한 상밥에서 끝났다고. 정우가 도와주며 말했어요. 이제 끝났어, 은주야. 응, 이제 정말 끝났어. 은주는 마침내 웃을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복수를 완료했으니까요. 영호와 지은이 체포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영호는 최미영 살인죄와 시어머니 살해 방조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지은은 시어머니 살인죄로 20년형을 받았어요. 법정에서 영호는 끝까지 억울하다고 소리쳤지만 지은은 담담하게 형을 받아들였어요. 사모님, 정말 죄송했어요. 지은이 마지막으로 은주에게 말했어요. 처음엔 정말 복수만 하려고 했는데 욕심이 생겼어요.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미 용서할 마음도 미워할 마음도 사라져 있었거든요. 이혼은 쉽게 성사됐어요. 영호의 모든 재산은 범죄 수익금으로 몰수됐고 집만 은주가 상속받았어요. 시어머니의 유언장 조각들을 맞춰보니 정말로 은주에게 모든 걸 물려주시려 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은주는 그 집에서 살 수 없었어요. 너무 많은 상처와 기억들이 있었거든요. 정호야, 나 이 집 팔 거야. 은주가 정호에게 말했어요. 어디서 살 거야? 정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직 정하지 못했어. 그런데 혹시 나랑 다시 시작할 생각 없어? 은주는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정호는 은주의 손을 잡았어요.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 이번 일로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게 됐거든. 하지만 은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고마워, 정호야. 정말 고마워. 하지만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정호는 이해한다며 웃어줬어요. 언제든지 마음이 바뀌면 연락해. 기다릴게. 집을 정리하던 중 은주는 시어머니의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은주야,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구나. 영호가 어떤 놈인지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너는 정말 좋은 며느리였어. 내 재산은 다 내가 받아야 해.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은주는 눈물이 났어요. 어머님, 정말 고마웠어요. 집을 팔고 난 후 은주는 뜻밖의 선택을 했어요. 서울 외곽에 있는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한 거였어요. 왜 하필 요양원이에요? 요양원장이 궁금해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따뜻한 밥상을 차려드리고 싶어요. 은주가 대답했어요. 요양원에서의 첫날, 은주는 15명의 어르신들께 점심을 준비했어요. 된장찌개, 불고기, 시금치나물, 김치.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이었어요. 아가씨, 이거 어디서 배웠어요? 80대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시어머님께 배웠어요. 은주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시어머니가 살아계세요? 아니요,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아직도 많은 걸 가르쳐 주세요. 은주는 시어머니를 떠올리며 말했어요. 어르신들은 은주의 음식을 정말 맛있게 드셨어요. 이렇게 맛있는 밥은 오랜만이야. 우리 며느리가 해주는 것보다 맛있어. 은주는 그 말을 들으며 행복감을 느꼈어요. 복수를 위해 사용했던 밥상이 이제는 사랑을 나누는 도구가 된 거였어요. 어느 날 요양원에 새로운 할머니가 오셨어요. 치매를 앓고 계셔서 가족들이 모시기 어려워한다고 했어요. 할머니, 점심 드세요. 은주가 밥상을 가져다 드렸어요. 할머니가 은주의 손을 잡으셨어요. 우리 며느리지? 고마워라. 은주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할머니에게는 자신이 진짜 며느리였어요. 미워하는 며느리가 아니라 사랑하는 며느리. 네, 할머니. 맛있게 드세요. 은주는 따뜻하게 대답했어요. 그날 밤 은주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로 요양원에 온 지 1년이 됐다. 처음엔 시어머님 복수를 했다는 만족감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정말로 이 일이 좋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내 밥을 드시고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 내 마음도 따뜻해진다. 진실은 결국 밥처럼 사람을 살리는 거였다. 이듬해 봄 정우가 요양원에 찾아왔어요. 어때? 여기 생활은? 정우가 물었어요. 좋아. 정말 좋아. 은주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여기서 진짜 가족을 만났어. 그럼 우리는?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은주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정우야, 내가 없었으면 진실을 밝힐 수 없었을 거야. 정말 고마워. 하지만 지금의 난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해. 정우는 아쉬워했지만 이해한다고 했어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그해 여름 은주에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어요. 지은이 감옥에서 자살했다는 거였어요.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사모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욕심 때문에 모든 걸 망쳤어요. 사모님이 요양원에서 봉사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사모님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제가 배워야 할 분이었어요. 부디 행복하세요. 은주는 지은의 부고를 받고도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대신 요양원 어르신들을 위해 더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렸어요. 영호는 감옥에서 강경화로 죽었어요. 아무도 시신을 찾아가지 않았죠. 은주도 가지 않았어요. 이미 그는 은주의 인생에서 사라진 사람이었거든요. 5년이 지난 지금 은주는 요양원의 영양사가 됐어요. 매일 아침 어르신들을 위해 밥상을 차리고 저녁엔 외로운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눠요. 은주 선생님 덕분에 우리가 행복해요. 할머니들이 말씀하세요. 저도 할머니들 덕분에 행복해요. 은주는 진심으로 대답해요. 어느 날 저녁 은주는 시어머니 사진을 보며 혼잣말했어요. 어머님, 전 이제 정말 행복해요. 복수는 끝났지만 사랑은 계속되고 있어요. 어머님이 가르쳐 주신 밥상의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밥상은 미움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그릇이었어요. 그날 밤 은주는 깊은 잠에 들었어요. 꿈속에서 시어머니가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은주야, 잘했어. 이제 정말 우리 며느리가 됐구나. 은주는 꿈속에서도 웃었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났고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은주는 여느 때처럼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미움이나 복수가 아닌 순수한 사랑으로. 진실은 결국 밥처럼 사람을 살리는 거였으니까요.